네, 법원이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를 했습니다. 일단 두 분께 간단한 평가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해당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사실 이 그 보석 결정 여부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달 이 보석 신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석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이 두 가지 특혜와 원칙 사이에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부분에 아마 이 지금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뭐 지금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도주 우려는 없다. 그리고 또 이 증거인멸과 관련돼서도 충분하게 공범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관련된 증거나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그 진실을 다투는데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마 다른 또 사례와의 형평성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전 지사가 경남지사가 당시 이거 뇌물 혐의 때문에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강력단체장이라는 도정의 그 연속성 때문에 그때 불구속 재판을 계속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것들을 아마 다 고려를 해서 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차문호 판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서 아까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모든 형사재판에서의 그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 대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그 대원칙에 부합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 정말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야, 대한민국에 이런 판사님도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모든 법원이 차문호 판사님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느냐? 라면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재판 과정 중에서 로또식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판사님을 만나면은 저렇게 풀려나고 어떤 판사님 만나면은 구속되고 라는 그런 우려는 없겠는가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일단 형사재판에서 구속과 불구속의 가장 큰 그 기준은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거든요. 도주 우려는 아마 없을 거로 보입니다. 현직 뭐 지사님이니까 도주하실 뭐 이유는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아까 이제 자 교수님께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증거인멸이라는 게 어떤 형태의 증거인멸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저 정치학의 이론 중에서 게임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A와 B 두 죄수가 가장 형벌을 적게 받는 것은 두 명 다 부인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이렇게 풀려나게 되면은 같이 공모를 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일당들이 볼 때 권력의 힘에 의해서 저렇게 풀려났다면은 우리가 차라리 부인을 해버리면 적어도 우리의 죄가 감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심리적인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멸의 한 유형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김경수 지사의 이 재판은 대부분이 드루킹 일당의 증언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판결이 나왔는데 만약에 드루킹 일당이 갑자기 저 보석 허가를 보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다 부인해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이 전부 구속된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만 풀려나는 게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 진실이 규명되기보다는 오히려 진실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당에서 사실 김경수 지사가 구속됐을 때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당장 이런 여당의 압박 때문에 사법부가 풀어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치권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최종 그러니까 법률 심의 결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아마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유불리 때문에 이렇게 일희일비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김경수 도지사가 사실 뭐 지금 뭐 오늘 뭐 보석으로 허가됐다고 해서 무죄로 결정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부터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타리를 하면서 이 지금 뭐
지난번 1심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양승대 집행 세력의 조직 저항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또 풀려나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지금 사법 포기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렇게 정치권에서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이 아전인수격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 논평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지금 그 사법부의 독립에는 저는 상당히 심각한, 그러니까 제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그 양당의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들이 관계된 이 관계인들이 재판이 되는 과정에서 네. 뭐 이 당 차원에서는 이제 법률적으로 도와줄지 할 수는 있다고 네. 치더라도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법률의, 재판 과정의 그 단계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논평을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조금 전 답변해 주셨을 때는 이번 보석 허가가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이다. 바른미래당은 뭐 좀 청와대 눈치 보기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정당에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 더군다나 이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고 이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 사건이 진실로 드러나게 되면은 현 정부에 대한 커다란 정치적인 큰 사건이 압박이 될 수 있는 거죠.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노리고 하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압박, 뭐 공세,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 똑같습니다. 어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면은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예. 불리하게 나오면은 뭐 사법부를 불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삼권 분리 원칙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한 언덕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어쨌든 석방을 두고서 조건이 붙었잖아요. 창원 주거지에만 머물러 네. 하는데 어쨌든 도청에는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어느 정도 조건이 붙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당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주요 지금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법원에서 이렇게 주거를 제한하고 그리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한한 부분은 저는 뭐 타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또 김경수 도지사에게 주어진 조건은 뭐 거의 저는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제가 이 상식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조건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증거인멸이나 도주로 이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아마 제안을 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경수 도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의 구속으로 인해서 도중 공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아마 지금 그 법원에서 허가한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도중의 공백을 그동안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네. 아마 발빠른 아마 도중 행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1심에 따르면 공범인데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은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물론 경남지사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풀려났다 이건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게 이제 사법부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모든 재판이 국민들이 볼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어떤 재판을 해도 저도 이제 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네. 조정 역할도 많이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만족할 만한 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불만은 다 있게 마련이죠. 네. 다만 얼마나 합리성이 있느냐 이제 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확보하는 있게끔. 것이 예.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관건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일한 사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공범으로 현재는 되어 있는데 네. 공범 중에 한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나고 한 사람은 많이 풀려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 거꾸로 유권 무죄, 예. 무권 유죄 혹시 이런 식으로 국민의 사법 어떤 신뢰가 훼손될까 봐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범의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속되었다 해서 공범 모두를 다 구속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장 그 실질 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 김동원 씨 같은 경우는 킹크랩을 이용해서 상당히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본인 스스로도 시인을 인정하고 했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범죄 혐의가 완벽하게 소명이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김경수 도의사 같은 경우는 본인은 킹크랩을 시연 자체를 보지 않았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드루킹과 김경수 도지사를 같은 공범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이 재판부에서 대우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보석 허가를 받았고요. 이제 잠시 뒤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겨보겠습니다. 한국당의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막말 논란 계속 짚어보고 싶은데요.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우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아주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사실은 이제 세월호 사건을 뭐 전 국민들이 다 애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모든 국민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려먹는다, 뭐 징징거린다 하고 이제 좀 입에 담기도 어려운 표현들 차명진 의원이 그 SNS에 올린 글인데, 그리고 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남한테 받은 글이지만 예.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현직 국회의원이고 다선 의원 아니십니까? 충분히 이제 판단하실 분이 그거를 아무런 여과 없이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우리 국민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예. 하나는 안전 불감증을 예. 얼마만큼 완화할 것인가. 두 번째,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신주의 풍조.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의 실종. 이것들이 전부 다 합쳐서 발생한 게 세월호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한 거거든요. 예. 단순하게 학생들이 희생됐다고 해서 안타까워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사적인 감정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복합됐기 때문에 공적인 감정까지 포함돼서 온 국민이 슬퍼했고, 그다음에 이래서 안 된다, 이게 나라냐라는 식으로 이제 크게 됐는데, 과연 세월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얼마만큼 안전 불감증이 사라졌습니까? 물신주의가 완화됐나요? 공직자 윤리는 높이 올라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 어쩌면 뭐 상당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네. 국민 상대 가운데에서는 야, 도대체 세월호에서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면 희생당한 학생들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일반인 희생자는 기억 안 합니까? 일반인 희생자들은 거기에 더군다나 그 구조하기 위해서 잠수했다가 사망한 잠수사는 기억 안 합니까? 예.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서해 교전하다가 참수리호에서 죽은 장병들을 기억 안 하고 천안함 사건에서 죽은 병사를 기억 안 합니까? 서해 교전의 날 거기 행사에 우리 정부에서 얼마만큼 신경 쓰셨나요? 이번에 어저께 그 있었던 그 세월호 추모제 거기에 예. 수없이 많은 각 정당의 대표 뭐 다 가셨는데 서해 교전의 날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아무도 안 가셨어요. 예. 그럼 이런 걸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다. 다 안타까운 죽음이고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의문 정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차명진 의원이나 정세 의원이 옮길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부적절했다. 너무나 부적절했다.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께서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차명진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은 나름대로 정치적 나름대로 노림수를 갖고 저는 발언했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네. 우발적 발언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수도권에서 두 번의 그러니까 당선을 했지만 네. 또 두 번 선거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강성 친박들의 열성적인 지지가 상당히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본인이 지금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또 한교안 대표에 네. 대해서 지금 세월호 유가족 측에서 또 고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그게 열받아서 했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이유 자체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 태극기 세력들 자신의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와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깔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교안 대표를 언급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 당 대표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권을 네. 쥐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 일종 한교안 대표 눈에 띄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정치적 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제 아침에 그러니까 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난 뒤에
뒤에 사과를 했지만 예. 바로 사과하기 1시간 전에 또 김문수 TV라는 그 유튜브 동영상에 나와서는 뭐 지금 그 후회 안 자빨 한다. 언론들이 말리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외롭다 지켜달라 예.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과는 했지만 그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는 부분인데 본인이 그저께 올린 그 페이스북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뭐 지금 이 세월호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해 갖고 네. 지구를 떠나라고 했는데 저는 똑같은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떠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판은 떠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진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진석 의원도 본인은 지금 뭐 이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어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라 네. 지금 이걸 그 정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상식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보면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라는 것쯤은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이걸 잘 모르겠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거 지금 상당히 다순 중진 의원이신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뭐 생각이 짧았다고 다시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이 세월호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당리당략적으로 네. 이용하는 이러한 처사는 정말 없어져야 될 정치적인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이게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당 차원에서 분명히 뭔가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윤리위를 해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이 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은 아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도 네.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차명진 의원이 뭐 황교안 대표를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발한다 그래가지고 홧김에 뭐 그런 말을 썼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차명진 의원은 이 계보상으로 보면 김문수 네. 지사 계보거든요. 네. 황교안 대표하고 사실은 크게 관계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변명인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해서 변명이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이번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더군다나 상당히 많은 또 진영에서 네. 분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 차명진 의원이 나왔던 대학 동기 그 단톡방에서 예. 뭐 쫓겨났다 예, 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건 공부를 사는 일이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번 발언만큼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 수준까지도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좀 일부 의원의 의견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 홍문종 의원께서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5.18 때의 그때도, 발언하고는 예. 조금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5.18 때는 그때 김지태 의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은 그 유공자들 5.18 유공자들이 과연 진짜 정당한지 그것들을 한번 밝혀보자는 것은 명단에 그거는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폄훼하는 거는 이거는 좀 결이 안 맞거든요. 근데 홍문종 의원이 이것도 그것 다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진으로서의 좀 처신에 약간 너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홍문종 의원이 오늘 발언한 것 중에 이것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지만 솔직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일부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일종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지금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의 적으로 이거 취급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단순하게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정보경찰만 사찰하고, 이렇게 예. 사찰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기무사까지 동원해서 일일이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당시 집권 세력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적으로 경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되고 난 뒤에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자체를 이 정부는 지금 동의해준 척하면서 일종의 뒤통수를 친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그러니까 정부 선임, 여당 선임의 위원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일각에서 지금 놓는 의혹이긴 하지만 당시 이 세월호에서 건져냈던 이 영상 기록 장치 같은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조작되고 예. 훼손됐을 CCTV, 가능성이 예.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때 집권 세력은 사실은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통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전쟁에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또 지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집권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자신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 아닐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국당 지도부가 이런 지금 망언과 막말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징계의 모습을 보여야만 그것이 한국당의 속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5.18 막말 당시에는 뭐 물론 당시 이제 경선도 앞두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 더 결집한 효과도. 근데 지금 세월호 같은 문제를 놓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건 과연 자유한국당의 그 노림수라는 그게 좀 어느 정도 먹혀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정말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일단 전혀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전쟁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저기 그런 전쟁과 같은 발언하신 홍문정 의원에 저는 전혀 반대를 해요. 우리 저기 자유한국당이 지금 짜와야 할 대상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고 예. 현 정부의 실정입니다. 현 예. 정부가 아니도 현 정부도 아니에요. 현 정부의 실정과 싸우는 거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왜 사람하고 싸웁니까? 그 사람들이 내세운 정책하고 싸우는 게 이게 집권하는 방법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전쟁 얘기 가운데서 과거 세월호 사건 때 기무사가 나서서 이제 사찰을 했다고 한 이제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건 이제 전재수 사령관 문제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저도 물론 뭐 장교 생활해서 예. 저기 좀 알지만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해군함정이라든지 모든 군부대가 다 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군부대가 가 있는 곳엔 반드시 기무사 요원들이 참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대민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작전 과정 중에서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하는 것은 기무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이거는 기무사 법에 나와 있는 거고 임무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혹시 유가족들이 이제 오해를 해서 아니면 일부에서 이제 어려서 오해를 해가지고 기무사가 사찰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사실하고 좀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쟁을 뭐 유가족들하고 전쟁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아까 이제 정진석 의원이 하는 얘기가 표현은 정말 안 맞지만 일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기가 얘기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고 예. 세월호를 통해 가지고 정쟁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일부분 좀 공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세월호 문제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아파하는 사건이고 그럼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주었던 교훈이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예. 그거를 봐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정치권에서 그 아픈 그 사실만 가지고 강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세월호가 주는 진정한 교훈, 그 희생당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꾸로 주와 종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정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19일 내일 모레 이제 윤리위 소집해서 징계 여부 네. 논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5.18 망원 의원들은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같이 논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저는 뭐 과연 그러니까 이 지금 세월호 막말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강한 징계 의지를 관철시켜낼 수 있을까? 저는 그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5.18 망언에서도 봤듯이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막말들, 비행들이 일어나면 상당히 당 지도부가 여론의 반향을 보고 강한 징계 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약간 그 시간이 지나고 뉴스의 그 시선이 딴 데로 돌아가면 좀 흐지부지되는 그런 양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네. 지금 당장 이 지금 세월호 이 막말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도 당장 홍문정 의원 같은 우리 식구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오늘 최고 그러니까 중진들과 이 최고위원 연석회의가 일어났지만 거기서 당내에서 강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 질책들이 나오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의 전체 분위기가 이렇다고 한다면 대충 지금 4월 16일 지나고 나면 좀 세월 지나면 다 유야무야 될 건데 그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18 이 막말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교안 체제가 지금 벌써 출범한 지가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윤리심사위원장이 지금 뭐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지금 사실 오리무중이잖아요. 예. 저는 뭐 이러한 양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지 않을까 보이는데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지금 내년 총선에서 과연 지푸기 갖고
과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깊숙하게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이 지금 정치적인 이 의지를 보일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황교안 대표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전례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일단 병보석으로 예. 일단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김경수 지사 저기 병보석을 사안은 전혀 다르긴 하지만 보석을 허가한 차문호 판사의 어떤 부장 판사님의 그 의견 무죄 추정의 모든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모든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여기에 이제 좀 연장선상일 거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안은 굉장히 다르고 유죄 확정이 하지만 났죠. 예. 그리고. 유죄 확정이 난 거는 이제 그 공천 개입, 예. 공천 개입 그것만 유죄 확정이 났고 나머지는 이제 재판 중이고. 재판 예.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벌써 2차례나 저기 구속 연장 연장이 됐죠. 또 재연장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과연 주어졌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이제 여성이시고 전직 대통령이시잖아요. 예. 꼭 구속을 해서 그분이 뭐 도주할 우려는 0%라고 보고 증거인멸 부분에서도 이미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특별히 뭐 증거인멸할 거리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뭐 건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67세 우리나라 나이는 68세신데 그 정도 뭐 고령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 카터칼 테러 당한 예. 이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세월호 7시간 부분도 여러 가지 의혹도 나왔는데 그때도 계속 제가 듣기에는 뭐 치료를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건강 문제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꼭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피고인으로서 뭐 불구속 상태에 재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겠냐라는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점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이제 기결수로 네. 넘어오는 시점에 네. 이런 얘기가 나온 네. 건 아마 이제는 좀 뭔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그러니까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한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석방이라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3위는 불가능해요. 예. 지금 사실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러니까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 2년 징역이 확정이 됐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지금 상고심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3위는 할 수가 없어요. 대상이 아니죠. 대상이 예.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석방할 수 있는 거는 방금 지금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김경수 도지사처럼 이 보석으로 나오는 것인데 보석은 결국은 그렇다고 보석은 그러니까 피고인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그 정부가 나서 갖고 나가라 이렇게 하고 정부가 대신해 줍니까? 아니면 그 한국당에서 대신해 줄 겁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석을 예. 신청할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는 문재인 정부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담당 재판부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보석이나 금보석을 요청을 해서 나가고 하는데 좀 여차하니까 좀 풀어주십시오.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황교안 생각해요. 대표가 그걸 모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결국은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석방되어 있는 이유가 몸이 아프시다. 예. 또 여성이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이렇게 구금된 적 없다. 예. 그 이야기를 해서 지금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억울한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비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오래 잡아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세력이 나쁘다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변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황교안 대표가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냐라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일단 물론 정치적인 어떤 액션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있지만 석방이라는 그 단어에 물론 이제 자꾸 이제 황교안 당 대표를 예를 들어 과거에 뭐 법조계 출신이니까 잘 법적인 알겠지. 용어를 예. 꼭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할 말이 없는데 예. 때에 따라서는 이제 황교안 대표도 정치인이잖아요. 예. 물론 전직은 이제 저희 법조인이지만 그냥 편안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병보석을 해달라 뭐하달라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 석방이라고 하는 사인 와닿게 예 그냥. 그렇죠 석방이라는 이제 사인을 이제 보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한 건 없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외부에서 하면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게 되면은 본인도 병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는 할 수 없을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고 주제를 넘기겠습니다. 국회를 바라보는 저희도 그렇고 국민들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뭐 여야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지금 이미선 후보자 논란을 놓고 뭐 계속해서 평행선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상당히 좀 답답한 이 심정인데요. 예.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지켜본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청와대 입장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 그리고 불법과 탈법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밀리면 전국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예. 자칫 잘못하면 내년 총선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나마 정치적 판단 때문이라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찬스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또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 세력의 오만과 불통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하게 더 밀어붙이다 보니까 서로의 접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상황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치적 책임과 그걸 더 져야 될 세력은 저는 집권 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취임식 때 2017년 5월 10일 취임식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만 예. 지금 부적게 가던 것이 적게 가다는 거의 지금 그 배 두 배 이상이 정도는, 두 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국민 눈높이가 이럴 때는 적응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난번 최정호, 조동호 또 예. 두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때도 그분들이 뭐 결정적 한방이 있었습니까? 불법과 탈법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잖아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그러니까 그 이건 부동산, 아닌데, 나는. 부동산 주무장관으로서의 주택 세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이 그 과기 정통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들의 호화유아 예. 그리고 또 자신의 부인과 또 해외 출장 예. 갔던 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생각했던 눈높이가 맞지 않다고 해서 한 명은 지명철에 한 명은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왜 풀지 못할까요? 저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미선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그러한 가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어쨌든 이미선 후보자는 적격이지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도 이제 국민 눈높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국민 눈높이가 도대체 뭐냐? 어디가 국민 눈높이인지 그걸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인사 7대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인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예. 그다음에 이제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것들은 전부 다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국민 눈높이예요. 근데 이 국민 눈높이에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위장 전입 다 대부분 위장 전입 그다음에 뭐 연구 부정 행위 뭐 거의 다 나왔고. 그런데 지금 아주 새삼스럽게 여당 대표께서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7대 기준을 제대로 지켜라. 이거 제대로 하자라는 게 맞고요. 이 기회에 잠깐 말씀드릴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 1787년 다시 말해서 독립한 정부 수립한 바로 다음부터 바로 이 인사청문 네. 제도가 세워졌거든요. 미국은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천권이 있고 비준권은 누가 있냐면 의회에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상당 옛날보다 상당수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를 추천하기 전에 FBI 네. 그다음에 세무서 세무국이요. 여기서 아주 샅샅이 뒤집니다. 여기서 하나도 흠결이 나면은 왜 흠결이 나는지를 갖다 거꾸로 후보자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네. 후보자가 소견을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A4 용지 한 몇 장 되는 거 가지고 200항목에 달하는 자기 해명서를 쓰라 그래요. 본인이 직접. 예. 예. 그럼 거기에 다 맞다 안 맞다 이거다 아니다. 그거 쓰는 게 우리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도 철저하게 경찰이 됐든 세무서가 됐든 철저히 다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해명하고 해명이 안 되면 지명을 처음부터 안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국민 눈높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국민 눈높이가 뭔지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다음에 7대 기준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거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약간 좀 공허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오히려 거꾸로 문제다. 이게 오히려 우리 지금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못 가져가는 하나의 원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해서 책임론이 아주 강하게 불거져 나오는데요. 조국 수석 돌아오는 총선에서 차출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본인이 제가 알기로 그거는 그냥 아주 손사래를 치고 펄쩍 뛴다고 합니다. 자기가 무슨 정치를 할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른바 조국 차출론은 책임 회피를 위한 어설픈 출구 전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행복, 국가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친위 세력 자리 챙겨주기에만 파란이 된 모습입니다. 자,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수석의 총선 출마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저는 조국 수석은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출마하지 예. 않는다. 저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그동안 이 쭉 자신이 해왔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은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그 근무가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평안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못 한다고 하듯이 어제 뭐 이해찬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의 권력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여러 자리에서 본인이 해왔던 말에 대해서 시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조국 수석은 본인 스스로가 이 일선 정치인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이 아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아마 일종의 롤모델은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처럼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때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가 상당히 약했지 않습니까? 물론 탄핵 바람이 불어서 그 뒤에는 압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문재인 수석 나와야 된다. 네. 그건 난리였어요. 근데 문재인 수석이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때. 꿈쩍은 했죠. 민정수석은 사표를 냈지만 예. 예. 부산의 그 선거판으로 간 것이 아니라 네팔로 갔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수석 입장에서도 아마 본인은 그러니까 정치 체질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했던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많이 조금이라도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고 만약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초선으로 정치 재판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외곽에 머무르면서 정치적 몸집을 키워서 아마 이 지금 현재 여건이 아주 어려운 상황일 때 진짜 마지막에 구원 등판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뭐 만약에 것이다. 정치를 예.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주변에서 막 계속 필요하다 하면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이거든요. 네. 총선이 끝나면 이제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뭐 부득이하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레임덕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의회에 포진하고 있느냐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조국 수석 정도의 어떤 대중적인 지지도 또 잘생겼잖아요. 여성 팬이 많습니다. 예. 이런 분이 좀 출마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저도 조국 수석이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윤영찬 그 수석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외로운 곳에 나가라고 하는 그렇게 거냐? 하진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국 수석이 전혀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최근 수석과 견해가 다른 게 조국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롤모델 형식을 취하는 게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예. 저는 조국 수석은 아마 정치를 안 하실 걸로 아예 하지 않아요. 저분은 이제 아마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원래 본인이 했던 그 과제로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분의 생각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물론 추정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이제 뭐 정말 많은 언론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 듯한 기사를 많이 쓰고 네, 있는데 그럼에도 출마를 한다면 이건 무조건 여당에게는 아주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그 부분도 좀 지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계 러브콜을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당위원장을 예.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에요. 전재수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조국 수석이 부산에 오면 조국 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 새로운 또 바람이 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주 가서 민주당 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예, 결과
그중에 또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수석이 지금 그 야당의 지금 공격의 완전히 한 몸에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조국 수석이 부산의 한복판에 나오면 일종의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렇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그래서 만약에 조국 수석이 나가서 만약에 압승을 할 경우 그리고 또 상당히 긍정적인 바람이 불 경우는 좋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의 역풍이 불 경우에는 선거 자체를 부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망칠 우려도 크다. 거기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 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꽤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러한 의견은 뭐 중앙당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두 분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